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처가 땅 때문에 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것 아닌가 국민적인 의혹이 일어도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일개 장관이 1조 7천억 국책공사를 독단적으로 백지화시켜도 잘했다 못했다 말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일본 총리를 만나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서도 국민에게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은 있는지 국민들은 엄히 묻고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매주 금요일은 집중 토론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집중호우로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 도로 교통 통제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패널들께서 일부 늦으시거나 또 아직까지 도착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안진걸 소장 오시는데 아주 애쓰셨죠? 예. 63빌딩에서 양화대교 구간이 계속 통제되는데, 네, 여의도 나들목 3이 지금 통제하고 근데 있더라고요. 이제 빠져나가가지고 출발하려고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은 가라고 그러는데 또 통제돼 있고. 내비게이션이 미처 그 정보를 아직 못 받은 거죠. 아무튼 저희 때문에 좀 늦었는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스픽스 여러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신윤규 변호사, 그리고 정치면 본생리 2장 정규환 스픽스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도 지금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온 나라를 미스테리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버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주제로 깊이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따져볼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멀쩡하게 진행되던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왜 갑자기 변경됐는지, 그것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의혹이 있으면 밝히면 될 일을 느닷없이 장관이 엎어버립니다. 백지화시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지만 국책 사업을 일개 장관이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법을 어긴 부분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로 변경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2년 동안 진행됐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놔두고 민간업체의 용역을 의뢰해서 2달 만에 바꿉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노선 변경 협의를 하는데 경기도만 쏙 뺍니다. 민주당 지사라서 그렇습니까? 이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언론은 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데 김남국 때는 코인으로 도배를 하던 언론이 당초에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겨우 다룬다면 정쟁으로 몰고 갑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다섯째, 무엇보다 대통령의 침묵입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이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게 누구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바로 대통령 부인, 처가, 결국 자신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겁니까? 오늘 한번 깊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바뀌게 됐는데 그것도 대통령 처가가 있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것을 해명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엎어버립니다. 이 내용부터 거슬러 짚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당정협의회를 하고 나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열심히 일한 실무적으로 일한 공무원들만 골탕 먹이지 말고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노선 결정 과정에 김선규 의원이 양평에 나들목 만들어 달라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한 그거 이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노선에 대해서 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또는 이와 관련해서 권력층으로든 국회의원으로부터든 민간인으로부터든 누구나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거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제1화의 사업 업무 관여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은 게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자,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 원희룡 장관이 아주 결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저 부분에서 김건희 여사 땅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사실이 있었다면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몰랐을까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한 56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거 딱 내용만 딱 들으시면은. 네,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시나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나요? 예. 그러니까 지가 상승을 노리신 건데,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 변경은 금지가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1차장님? 1차관님? 금지돼 있죠.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고 금지돼 있어요. 확인해 보셨을 아이고, 테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금지돼 예.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일가 보유 중인 필지가 이 인근에 있고 전체적으로 8개 필지가 있습니다. 자, 신은기 변호사. 예. 적어도 김건희 여사 땅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 전에 인지했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는 누가 봐도 맞지 않죠? 누가 봐도 원희룡 장관이 본인이 뱉은 말에 따르면은 지금은 정치 생명을 거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원희룡 장관의 저런 김건희 여사 수호를 위한 저런 비장한 표정을 보면서 권력에 취한 한 장관의 추한 모습을 좀 보고 있다. 제가 어디 나와서도 어느 정치인한테 추하다까지 표현한 적은 처음인데, 저 원희룡 장관의 저런 표현은 제가 추하다라는 말 말고는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요. 일단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핵심을 피해가기 위해서 주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말을 빙빙빙빙 돌릴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민주당 간판 내리는 것이 목적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나와라 해서 본인의 몸값 띄우기에만 지금 골몰하고 있는 이런 정쟁 장관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요. 저는 국민은 안중에 없으면서 공직자가 공직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애민의 마음이나 이런 공적인 책임감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런 추한 장관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필요가 없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하시자마자 원희룡 장관을 파면을 하든지 해임을 하든지 아니면은 원희룡 장관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맨 처음 제기한 게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연구소였지요. 언제였습니까? 5월 중하순쯤에 그 전 양평군청 이제 공무원 예. 그리고 양서면으로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건 널리 알려졌고 이미 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 가셨던 주민들, 그러니까 서울이나 강동, 송파, 서초, 강남권으로 빨리 이동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제보를 한 서너 건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주 조용히 거대한 어떤 업무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판단이 돼서 이제 방송에서 예. 오마이TV, 스픽스 등에서 지적을 하기 그게 시작했고요. 언제였습니까? 그게 이제 6월 초입니다. 6월 초. 예. 그러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예.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제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두관 의원은 이제 규정합니다. 이 정도면 왜 그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는지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믿는다.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여론조사.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로 의심된다 라는 여론이 60.9%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는 무관한 정책적 판단이다 라고 하는 여론은 32.1%입니다. 국민의 60%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때문에 그쪽으로 바뀐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을 이제는 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이장님? 원희룡 장관 얘기 들으면 참 엉터리는 엉터리다. 두 번째,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 사안의 본질을 논리로서 설명한다고 되느냐. 일타강사로 나와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박 자료가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른 반박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를 정말 수습할 마음이 없구나. 자, 여론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60대 30 정도 나왔으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거든요. 또 날리면 바이든으로 갔어. 이것은 진실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으로 그랬을 리가 있느냐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을 계속 호도할 것이냐. 대통령이 본인의 처가와 그리고 처가 식구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해서라도 얘기해야 하고 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거 책임 방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진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내 다뤘으니까요. 오늘은 좀 깊이 있게, 정말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깊이의 대상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참 말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따져봤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언제 바뀌었는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일정 표가 있나요? 이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 표를 보면 기본 계획이 2018년 2월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5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 전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3월 15일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인수위가 운영이 돼서 취임 때까지 가동이 됩니다. 그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시절에 느닷없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거 한번 타당성 있는지 살펴봐라 하고 민간 용역에 주는 겁니다. 발주 공고는 2월 21일 날 났는데요.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는 3월 15일 날 선정이 됩니다. 최수영 컨설턴트가 인수위에 계셨으니까 네네. 한번 물어봅시다. 인수위를 할 때는 그 인수위는 그야말로 모르겠어요. 이번 정부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위원장을 거의 핫바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그전 정부에서도 계셨죠. 네. 인수위의 힘, 무소불위 아닙니까? 사실 인수위가 출범하고 나면은 모든 권력의 그러니까 모든 공직은 인수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권력의 청사진과 밑그림을 그리는 이제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두 달 동안은 거의 뭐 뉴스의 비중도 80% 90% 이상인 인수위를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공직 사회도 인수위가 어떤 향방을 자느냐. 왜냐하면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그 국정 과제가 이제 향후 5년의 로드맵이 될 테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소불위의 힘입니다만 저는 3월 20날 저는 합류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보니까 3월 15일이네요. 그래서 근데 저는 조금 여기서 하나 의구심이 드는 거는 사실 인수위가 출범했다고 해서 바로 그러면 이제 이게 합리적 추론이 되려고 그러면은 공직자들이 바로 이제 1월 그쪽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시기가 좀 물리적으로는 조금 좀 제가 보기에 빡빡한 측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인수위가 향후 공직사회의 어떤 그 틀을 잡는다는 점에서 모든 그 포인트가 인수위를 향하게 되는 건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뭐 구체적인 진실은 다 국정조사도 하고 그러면 나올 테니까 한번 그때 보기로 하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 시점이 인수위 시점하고 맞아 떨어지고 인수위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가 궁금하고 인수위에 계시다 보면 최수영 컨설턴트는 국토교통 쪽은 아니고 저는 이제 과학기술교육의 방송통신미디어 전문위원이었어요. 그러셨죠? 그때도 KBS 수신여기가 나왔어요?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자, 근데 엄청나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함께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관련 업체 간담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관기관에서 이제 뭐 만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정책을 검토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인수위 전문위원이라든가 실무위원 이제 그룹핑을 해가지고 오는 분들의 이제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이제 같이 간담회 형태로 해서 가는데 심지어 많게는 한 8건까지 전 간담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죠. 그러면 인수위가 그 시점에 이렇게 그 국정에 개입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백서를 만들면서 인수위 백서에 모든 걸 담아내야 되니까 뭐 기자가 기사로 얘기하듯이 인수위는 이제 백서로서 이제 얘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는 할 수 없어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지 않으니까 조금 다시 기존에 추진하던 것들이라도 새 정부의 국정 지표와 방향 맞지 않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갑자기 진행되는 것을 뭐 바꾸거나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이제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말하자면 법적 기구이긴 합니다만은 바로 집행과 행정의 그런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바로 직접 지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인수위의 기류가 굉장히 부처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장님. 제 주변에 이제 인수위에 들어가서 실제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했던 분들, 역대 정권에 제가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인수위는 첫 번째 대통령 공약 상황을 100대 국정과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넣을 건지 그 지방자치단체부터 난립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워낙 광범위하게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 안에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전국에서 몰려와서 이 공약을 이행해달라 반드시 백서에 반영을 해놔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지자체나 또는 그 공약 사항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노력들이 로비가 아니고 뭐 정상적인 업무로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요. 또 다른 한 측면은 정부 부처가 정권이 출범하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처가 하고 있는 일을 어쨌든 가지고 또 넣으려고 엄청나게 또 공을 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인수위 시절에 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했느냐 아니면 그 당시 장제원 비서실장이 주도했느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주도했느냐 그리고 중요한 한 축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쪽에서 사람을 밀어넣으려고 엄청나게 내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춘추관장을 했던 분도 중요한 직책을 맡기로 했다가 실제로 여사 라인 때문에 막 잘려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막 복잡한 상황에서 이게 쑥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했던 국토부에서 발주한 것이 은근슬쩍 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고 또 원희룡 장관도 저기서 장관직을 하겠다고 내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혼란을 틈타서 정책이 변경되는 작업들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정교한 대표 말씀하시는 동안에 최수영 컨설턴트가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셨는데 아마 공감하는 부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말하기 힘들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제 전계환 대표 말씀 중에 이제 그 사실
마지막에 인수위 100대 국정과제 작업할 때는 정말 치열합니다. 이게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5년 동안에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하기 때문에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는 부처간 힘겨루기를 떠나서 누구의 그러니까 인수위원 중 누가 더 세느냐의 얘기도 좀 나오고 뭐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얘기가 있는데 정전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나름 취재 영역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 이제 안진걸 소장 말씀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시점에 민간 용역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 용역업체가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국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미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25억을 들여서요. 그런데 민간업자한테 맡깁니다. 그걸 2달 만에 결론을 내놓습니다. 강상면으로 바꾸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바꾸게 되는 거죠. 어제 그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교량이 위치하다 보니까 주변 경관들을 많이 훼손하게 되고 전후 구간의 터널간 간격이 약 1.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터널들을 다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적정성을 봤을 때 다른 지역을 선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남양평 IC 하부에 접속하는 부분은 구간이 상당히 개활지입니다. 그래서 IC 접속 지점으로는 적절하긴 한데 주변에 주거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던 안진걸 소장 의견이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저 동해종합기술공사인가? 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저 오난이 터널이 뭐 복잡해서 안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적하는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강상면 안으로 옮기게 되면요. 교량 터널이 뭐 지금 분석이 조금 다른데 최소 10개에서 많게는 16개까지 증가하는 거는 이 증가한다는 건 100% 팩트입니다. 노선 2.2km 증가한다는 거하고 공사 비용이 국토부 편람에도 4차선 고속도로를 뛸 때 1km마다 500억 정도 드니까 1000억 안팎이 들어간다는 건 팩트고 교량 터널이 10개에서 15개 안팎이 증가하는 건 팩트거든요. 근데 저분은 지금 터널이 증가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BS가 중요한 특종인데 지금 그거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저 사람들이 낸 안은 김건희, 윤석열 일가 땅 있는 데가 아니고 거기 남양파 IC 500m 지점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양파 IC 위쪽에 그 땅 쪽으로 종점을 낸 게 아니고 남양파 IC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자신들이 종점 의견을 냈는데 그게 SBS가 특종을 터뜨린 겁니다. 근데 전주적으로 변경된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엔 또 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옮겼다. 김건희 여사 쪽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니까 뭐 50일 만에 저런 결론을 KDI라든지 뭐 대규모 우리 국책연구기관이 했던 것을 뒤엎는 논리치고는 굉장히 빈약하고 기간도 짧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동해종합기술공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좀 확인해 우리나라에서 업계 뭐 한 10위 안에 들어가는 건축, 설계, 기술, 용역 전문 회사인 건 맞습니다. 혹시 이 정부와의 관련성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아직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설왕설한데 제가 우리 스픽스에 항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조사해서 말씀드리고요. 근데 아까 제가 최수영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에 정부 인사 때 1, 2차관이 다 바뀐 데가 국토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청와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용화대 비서관 2분이 왔는데요. 1차관 김호진 씨는 교통 관련 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냥 정액과만 전공해서 MB 때 총무비서관 한 게 전부인데 갑자기 국토부비서관 와서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2차관 백원국 비서관 지금 이 국토부 공무원들 수십 명을 가지고 이 온희룡 장관이 하명을 내려가지고 TF를 이끌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분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인수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경제 2분과 국토부동산 담당 인수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2차원이요. 의미심장한 문제냐면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용역이 2020년 2월 20일 날 공고가 됐으니까 문제인 게 있더라고 이랬는데 그건 원래 예타가 끝나면 본타에서 당연히 마지막 타당성 검사를 하는 절차가 의례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보면 최종적 용역을 한 번 더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앵커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중요한 건 언제 용역이 착수됐고 결과가 나느냐는 거잖아요. 용역 착수가 3월 29일이니까 정권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인수위가 한참 활동할 때인데 그때 이 백원국이라는 지금 국토교통부 2차관이 인수위였고 이 사람이 인수위를 거쳐서 국토교통비서관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초대. 그리고 6월 말에 국토부 2차관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1, 2차관을 유일하게 국토부가 다 바꾸고 전문성도 없는 1차관에 그러니까 용화대 관리비서관 한 사람이 지금 국토부 1차관 한 겁니다. 김호진. 그다음에 인수위 국토교통비서관 했던 사람이 국토교통부 2차관 가 있고 TF를 지금 이끌면서 본인도 6월 29일 날 김두관 의원이 질의해갖고 거기에 여사님 땅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희룡 장관도 그러게 하고 이분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최근에 김성교 전 의원까지도 자기도 최근 알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강상면 이슈는 대선 전에 엄청난 이슈입니다. 기사만 수천 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당시에 공은지기하고 강상면에 투기 의혹이 있다. 왜 이렇게 땅이 많냐. 차명부 의혹이 있냐. 제가 찾아보니까 수백 개가 넘어요. 대충 찾아보면. 근데 한결같이 6월 말에 알았다고 말을 맞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인수위 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이따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포함해서 백운국 지금 국토교통부 2차관이 인수위 핵심 경제이분과 이원이었다는 거. 이름이 백운국이에요? 네, 백운국입니다. 원? 나는 예, 나하고 지금 이름이 두 개나 같은 줄 알았는데. 예, 지금 2차관입니다. 우리 스픽스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 점을 짚어봅니다. 예. 거시기님이 앉은 걸 잘한다 힘내라 앉은 걸 힘내라 그러셨는데 힘내시고 예, 계속해서 됐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예. 랩타워님 예타가 끝난 국책사업을 다시 재영역 조사에 든 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세금으로 지출했다면 배임이다. 자, 근데 신은기 변호사, 예타를 국가가 다 하잖아요. 그거를 끝나고 나서 민간 영역에 주는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 저는 좀 법적으로 짚는다고 한다면은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국가재정법에 나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이제 대형 예산이 투자가 될 때, 뭐 보통 이제 SOC 사업이 해당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그런 도로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정책적 면도 있고, 뭐 지방 균형 발전 문제도 섞여 있고, 또 지역민들의 이권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을 짜서 기재부 장관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KDI라고 하는 국내 가장 그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국책 연구기관에다가 이제 그 BC 분석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연구하고요. 그래서 25억이라는 돈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안을 정했으면은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가지고 거의 이제 무리 없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선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힘들게 나온 안을 바꾸는데 그걸 타당성 조사 들어가가지고 용역업체가 선정한 걸로 인해서 그냥 바꿔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바꾼 땅에 또 하필이면은 대통령의 왕측근, 그 여사의 땅이 있는 겁니다. 그 일가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꾼다고 한다면 그 바꾸는 노선이지 않습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도 당연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바꾸는 절차가 또 있는데 이 절차들을 지금 지키지 않고 굉장히 불투명한 과정들을 통해서 대통령 측근들의 입김이 작용해서 바뀐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는 말을 어렵게 할 게 없고요.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행정 절차를 지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받으니까 기분 나쁘고 오히려 선전선동 때문에 사업을 못하니까 우린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백지화를 장관이 일개 장관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그건 좀 이따 또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이장님, 노컷뉴스가 단독으로 보도를 한 게 있어요. 국토부가 지금 강상면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정안이 오히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양서면안 원안보다 본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국토부가 내놓은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도 옮기려고 하니까 원안보다 못하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자, 국토부의 결정이 중요합니까? 아까 동해기술공사라고 하는 민간 회사의 말이 더 중요합니까?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민간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고 국민들 설득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 들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민간에서 와서 이 용역사가 하라고 해서 우리는 했으니까 잘못이 없다.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보고 민간 용역사,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느 땅에 민간 용역사가 이 라인이 더 좋다고 제안하면 국토부 도로 바꿔줍니까?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 있는 땅에.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부터 무려 15년에 걸쳐서 고민한 결과 양서면 안이 맞다고 예타에 통과되었고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민간회사가 바꾸자고 해서 바꿨다고요? 이거를 지금 논리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그러면서 장관은 쏙 빠져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숨어서 SNS에 올려놓는 것, 그리고 저 회사가 나와서 우리 외압받은 거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정책 결정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이든 산업구조조정이든 저런 용역사에 다 맡겨가지고 국가 정책 결정하고 대통령 아무 책임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 또 느닷없이 옛날에 일타 강사 경험을 다시 살려가지고 리투아니아 가기 전에 올린 것 같아요. 개인 유튜브에 분필 들고 나와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고속도로는 현재 전문가들이 최적의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결과를 놓고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가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 결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 선동입니다. 첫째, 민주당의 공세에 의해 가지고 자, 노선을 바꾼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김건희 특혜를 주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포기한 걸로 기정사실화할 것 아닙니까? 다음, 이 상황에서 과연 어느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냐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까지 물어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의 주장과 다른 노선이면 예산 안 넣어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이렇게 계속되는 한은 예산도 나올 수가 없고 주민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노선을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차라리 깨끗이 4년 뒤, 임기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깨끗이 국민들이 심판한 위에서 하더라도 하자. 이게 저의 입장입니다. 영원히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치 공세, 거짓 선동, 그동안에는 먹혔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특히 원희룡 장관 하에서는 되지 않는다. 자, 말을 번지르르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저런 설명을 할 때 저는 그런 것이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학력고사 수석하고 뭐 서울법대 수석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자기보다 더 멍청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본인이 흥분해서 실수했지요. 실수한 것 저렇게 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진실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국민들 그렇게 우습게 봐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원한대로 하면 마을 환경이 파괴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들어볼까요? 민주당이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민주당은 지금 원안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셨잖아요. 원안이라고 한다면 원래 예탄 또는 강화 IC를 설치해서 L자로 꺾는 그런 안을 주장하시는 걸 텐데, 이 안에 따르면요, 첫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을 가로질러서 환경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마을을 관통하면서 높은 교각이 서가지고 양서면, 청계리, 국수리, 여기가 몇 개 마을이 통째로 없어지거나 공동체가 파괴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빨리 가자고 하는 게 고속도로인데 왜 가다가 꺾어서 L자로 갑니까? 거기다가 양평군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강상면과 양평읍에 살고 있는데 가장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일부러 90도로 꺾어서 가는 고속도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L자로 꺾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최수영 컨설턴 돈을 참 잘 나오셨어요. 네. 인수위 출신이라서 인수위 과정에서 바뀐 것도 궁금하고, 지금 이 고속도로가 어떤 고속도로냐면 양평 가는 고속도로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왜 L자가 되냐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양평에서 끝나버리면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게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설치 목적이라고 예타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사업은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L자가 되냐? 홍천으로 춘천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양서면이 중간에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최수영 컨설턴트 고향이 강원도시고 어머니 강원도에 계시고 양양고속도로 자주 이용합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는 건데 명색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의 의미를 저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빠뜨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L자로 되면은 빨리 가는 고속도로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것이 이제 우회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저도 이 고속도로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그러니까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함께 나중에 이게 왕숙천이라든가 나중에 신도시가 생길 때 이것을 연결하는 또 그 브릿지 역할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하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있을지 모르는 신도시와 연결고리 역할도 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좀 더 그 거시적인 미래를 놓고 보는 그런 고속도로인데 그래서 원 장관의 얘기에 따르면 L자로 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속도로의 기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사실 좀 말하자면 국토종합개발 계획이라든가 지금 강원도로 향하는 교통량 분산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빠뜨리고 얘기를 한 거죠. 저 주장에 대해서 안진걸 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이랑 국토부 그다음에 조선일보 등에서 처음에 L자는 어떻게 나온 이야기냐면요. 오난 강상면 안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양서면으로 가야 되는데 6번 고속도로 두물머리 교통재청 해소로 그것 때문에 이제 수십 년 논했었으니까 근데 민주당이 2년 전에 요구를 했다. 강화 IC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그게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요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겨우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까 봐 요구는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조선일보가 강화 IC를 만들려면 오난 이 일직선 도로에서 L자처럼 이렇게 꺾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이른바 그게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일종의 가짜뉴스고 원희룡 장관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 요구대로면 L자를 만든다. 그러면 일직선 고속도로가 휘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L자가 한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아닙니다. 양평군이 국토부에 제출한 안도 보면 L자로 꺾이는 게 아니고 강화 IC 쪽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건데 강화면 북단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직선인 오난에서 살짝만 약간 곡선으로 휘어지는 것으로 양평군 도로에도 지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군수인.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들이 말한 L자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진짜 문제가 된 L자가 뭐냐면요. 오늘 저기 정말 최수영 선생님 잘 나오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양서면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한테 조언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건 양서면으로 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홍천, 춘천은 고속 그 도로들도 교통분산을 피하고 서울, 강동, 송파, 하남, 광주 시민들이 홍천이나 강원도 접근성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자 서울에서 이제 송파에서 양서면을 찍고 양서면에서 일직선으로 홍천으로 40km를 더 건설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 강동, 송파, 서쪽 강남권에 있는 주민들은 강원도 홍천을 40-50분이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강상면이 좋다고 국토부가 갑자기 우기고 나오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국토부가 그럼 양서면 고속도로를 어떻게 계획하게 됐는지 이건 제가 문재인 정부 인사한테도 물어봤어요. 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국토종합계획, 고속도로 정말 그 중장기적 계획에서 서울 양평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양평에서 춘천, 그러니까 즉 설악아시, 강촌아시 구간을 연결해가지고 홍천하고 춘천을 아주 빠르게 가는 거로 설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강상면으로 가면요, 요게 보일란가 모르겠네요. 제가 나중에 보입니다. 앵커님, 자 강상면으로 가게 되면 강상면으로 가잖아요. 예. 자 여기 양평 춘천 고속도로 그 춘천 홍천 고속도로 연결한다 했잖아요. 딱 봐도 갔다가 한참 내려갔다가 위로 확 꺾어가지고 당연하죠. JCT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갑니다. 예.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JCT 하나 더 건설하면 비용도 들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안진걸 소장 말씀하신 게 이미 다 예타에 들어있더라고요. 예타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이 안은 예전에 김성조 전 군수가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대 본인도 이게 안 돼 계속 부결이 된 이유가 안 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국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의하면 시청자들께서 안진걸 소장 개인 주장인 것처럼 생각하실까 봐 제가 예타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타 과정에서 강상면안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서면보다 남쪽에 있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면 고속도로 사이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건설 비용 이동 시간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양서면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그걸 지금 와서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가면 L자인데 이런 고속도로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 턱받이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원희룡 장관 허리를 뒤로 L자로 접어버리고 싶네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장님. 지난 15년 동안 적게는 10년 동안 대한민국 국토부는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느 코스가 맞는지를 정하고 그것이 지역사회 또는 지역의 행정기관 그리고 국토부 관련 전문가들이 결론을 냈는데 원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다 엉터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그리고 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얼토당토 안 하는 안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켜놓고 국가 예산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자. 이 전제가 아니면 2달 만에 저걸 바꿀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을 저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국가의 체계는 무엇이었으며 국민들이 지금 묻는 질문은 왜 바꿨습니까? 하니까 동해기술공사라는 회사가 바꾸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를 어느 국민이 믿을 것이냐 정말로 답답합니다. 자, 지금 이런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미 국민의 60%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최민희 변호사? 근데 저는 이런 뭐 L자 논란 같은 게 저는 듣기 참 불편한 게 이게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똑같이 논쟁이 산으로 갔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 물타기 내지는 뭉개기 하는 그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노선에 대해서 자꾸 뭐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원희룡 장관의 저 영상을 보면서 이건 선무당이 사람을 잡고 있다 이 생각이 들었고 거의 원희룡 장관은 머릿속에 정치공학밖에 없는 분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정치 중독자 아니냐 저 이 생각이 좀 들었고 지금 핵심은 뭐냐면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안을 바꾸는 데에도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대로 안 하면요. 그 안 한 것대로도 문제가 되고요. 그 이후에도 노선을 바꿔서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또 국가재정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희룡 장관은 지금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이나 이런 혐의도 따라오는 것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의혹을 제기하면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혹을 제기해서 선전선동했던 걸로 제가 보면은 그럼 댓글 수사도 선전선동입니까? 태블릿 PC 수사도 그럼 의혹이었는데 그것도 선전선동인 겁니까? 그럼 MB, 다스, BBK도 선전선동이고 조국 수사도 선전선동이고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가장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대장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실을 규명하러 요구해 온 건데 이것도 그러면 선전선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양평땅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 자체를 자꾸 선전선동이라 본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기존에 해왔던 수사들이 다 선전선동으로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차분하게 묻는 말에 좀 대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이제 다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대통령 일가가 땅이 거기 있으면 이게 오해받을까 싶어서도 그건 한 번 더 검토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 시점에 거기에 땅이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또 원장관이 제가 100배 양보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거 지금 대선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모들이 이거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중을 정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은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이걸 고려하지 않는 저는 정치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정말 단호하게 말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오해받는 것만큼 크게 걱정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총선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대통령까지 되겠다고 한 분인데 오해가 아니라 정말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일을 동해기술공사의 용역 보고서를 보고 선택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하고 정책을 하는 사람이 다른 의도가 없었다면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필요 없습니다. 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결국 했구나. 이러면 1부터 100까지 딱 퍼즐이 맞춰지는데 그렇지 않게
뺑뺑 돌리면서 하니까 아무런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괴담 하는데 여러분 괴담이 뭡니까? 괴담은 우리가 여고 괴담 영화도 있지만 들으면 좀 으스스한 게 괴담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이 핵 폐수를 흘려 보낸단다. 그게 무섭지 않습니까? 으스스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괴담입니까? 이 핵 폐수를 흘려 보내면 국민들 건강과 안전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괴담입니까? 멀쩡하게 진행되던 고속도로가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튼다고 하더라. 이게 괴담입니까? 왜 그렇게 틀었냐? 설명을 해봐라. 궁금하다. 이게 괴담입니까? 어떻게 이걸 괴담으로 이야기합니까?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걸 괴담이라고 발을 질러버리면 그러면 국민들은 궁금해할 권리도 없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궁금하단 말입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 것 신인기 변호사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요 바꾸려고 하면 절차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재부 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부총리. 지난번에 협의를 하는데 경기도만 쏙 뺐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원희룡 장관의 이런 절차적 하자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습니다. 건설, 복지 등 500억 원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국책 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자, 신인기 변호사. 보니까 두 가지 법을 일단은 위반한 게 드러나더라고요. 이걸 백지화하려고 그러면 도로법 제7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 관리 계획에 대해 행정청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행정청에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행정청 의견을 들은 뒤에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언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열었겠습니까? 또 하나 국가재정법 방금 말씀하셨는데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중앙관서의 장이 그 규모와 총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만 사업의 준비나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 협의했습니까? 느닷없이 당정협에다가 나와가지고 전화 받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행정이라는 것이 그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선례구속의 원칙이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고 행정부는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그대로 프로세스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법에서도 행정절차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라는 것이 어기게 되면은 이거 다 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도로법이나 국가재정법이나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형사법적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까지 넘어가는 것인데 저는 원희룡 장관이 법을 모르는 분이 아니거든요.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법에 대해서도 사법고시 수석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법을 몰랐을 일은 없고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안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용역회사 말 듣고 바꾸겠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행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발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꾸실 수 있는데요. 그럼 바꿨다고 한다면은 어떤 절차를 해서 바꿨는지를 국민 앞에 밝히라고 했더니 이걸 선전선동 괴담이다라고 매도를 하고 있고 본인들은 지금 마땅히 양평과 그 하남과의 그 고속도로를 연결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될 국토교통부 주무장관으로서 본인이 지금 행정을 안 하겠다라고 목리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이 화내실 일이 아니라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쳤다면은
거친 절차에 대해서 증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 보니까는 물타기가 나오고 뭉개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사태가 지금 해소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신 변호사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 불법 시비가 있고요. 지금 고발도 들어갔으니까 공수처 고발도 들어가 있고 여러 군데서 했더라고요. 근데 제일 의아한 게 정말 상식의 눈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앵커님께서도 백벌 양보해서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추진하다 보니 사실 그게 확정된 안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냥 민간 용역업체가 마지막으로 한 타당성 조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그쪽으로 1차 보고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5월 달쯤에 50일밖에 안 됐는데. 근데 조금만 알아보면 그것이 그 주변에 양평 일대에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까 혹시 그 종점 부근에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지 한번 체크리스트로 다 보면 행정 안에도 체크리스트 있습니다. 특혜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계속 나오는 국가종합고속도로 계획이 강원도까지 연결되는 건데 강상으로 하면 확 꺾어갖고 제시대 한 번 더 만들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도 올라가야 되는 아닌데 이것은 용역회사가 선의로 이쪽 안을 일부 초안을 냈다 하더라도 안 될 일이라고 진즉 내부적으로 걸러졌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아예 발표까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원희룡 장관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처음에 국회 상임위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두관 의원이 질의하니까 좀 당황하면서 행설설하면서도 오해받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최종안이 아니고 실무진들이 올렸길래 제가 오해받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단히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그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늙은들이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진짜 공무원들, 일선 공무원들한테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연락도 왔는데 굉장히 늙은들이 모욕감 느꼈다는 거. 사고는 분명히 어공들이나 정치적으로 어르신들, 큰 사람들이 쳐놓고 정말 고난도 없는 늙은들한테 또 책임 떠넘기구나라. 그래서 늙은들을 굉장히 모욕감 느끼고 열받았다는. 그래서 마치 그 특혜안으로 소지가 있는 것은 백자까지 해놓고 이제는 저 원희룡 장관 일타 강사로 나서 보니까 아예 강상면은 무조건 가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다 걸려갖고 작물을 처음에는 없애겠다고 하더니 안 돌려주고 주인한테 이제는 도둑이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아예 그 작물을 아예 그냥 본인들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 버리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꼴이잖아요. 그럼 오죽하면 홍준표 지사가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 쓰지 말아라 하고 지적까지 할 정도이고 지금 그 국민의힘 전현 직원들이 이것은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으니 오히려 다 땅을 다 기부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안 소장님 말을 받아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국책사업, 북책사업 이러잖아요. 국책사업이라는 건 사실은 정책으로 우리가 좀 오해하기 정책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사실 국책사업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 엇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갈등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그 이해관계를 구하는 게 그게 바로 정치의 영역인데 이 논의가 2016년에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이게 일이 이어져 왔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는데 7년간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자체, 중앙정부, 그다음에 국회 계속 다니면서 그다음에 국책기관 다니면서 이게 조정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그러면은 저는 왜 이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사업을. 근데 이제 여기에 대통령 일가, 부인 일가의 땅이 있었다. 그럼 이것도 정말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았다? 저는 그거는 이제 이 갈등 조정을 하는 정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방기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요 한 말씀만 같이 연관돼서 드리면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국가재정법에 나오는 법에 있는 절차거든요.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 측근들 땅으로 이제 도로를 내주기 시작하면요. 예타 사업한 것들 다 그냥 용역회사 말 듣고서 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이건 예타라는 거의 자체를 받아도 바꾸니까 굉장히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부분이고 형해화시킨 것 자체도 문제지만은 그렇게 해서 바꿔서 노선을 냈는데 마침 거기에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대통령의 왕측근의 땅이 있다. 이걸 국민들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범죄 혐의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스타일로 이거는 당장 영장을 쳐야 될 사안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사안이 사악하냐면요. 정말 극악무도 이런 말씀 참 쓰기가 저도 거칠어서 좀 부담스럽지만 이게 이제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바깥에 나가서 전화를 좀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하는 대로 감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간다는 거는 아니 기왕에 이거는 뭐 계산판 됐으니까 나는 기왕에 강상면으로 바꾸려고 한 그 떡 굽히지 않겠다. 그런 원장관의 이야기가 심하게 보면 매일 자기 생각을 바꿔서 하는데 국힘에서 이제 드디어 나섰습니다. 국정조사를 하자니 이 국정조사 문재인 정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옹호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게 뭐냐. 진짜 배후에 뭐가 있구나. 이 국민적 상식 수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서 말도 안 되는 국책 사업을 변경하면서까지 이제는 밀어붙이겠다. 아 이거는 원장관 자기 생각이 아니구나. 뒤에 누군가가 작동하는 힘이 있구나.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모르겠다. 국민들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나는 밀어붙이고 갈래. 라고 이렇게 사악한 지금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사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정말로 지금 현 정부가 스탠스를 너무 좀 이거는 악랄하게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요. 모든 논란 때마다 논란에 대한 해명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방식으로 상당히 지금 임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도 대통령이 어딜 가서도 그 국격을 훼손했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걸 보도한 사람들을 갖다가 책임을 묻고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도 본인이 기시다 총리한테 한마디도 못하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건데 그걸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선전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고 지금 양평땅도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도둑놈이 지금 경찰을 때려잡는 이런 구조거든요. 전 이런 가피해자 뒤바꿔치기가 저는 통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진영님, 지금 김건희 대통령 국정농단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억울하겠습니다.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아니 실제 시중에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는 양반이었다 이런 말이 많이 돕니다.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실망해서 비판했지만 지금은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지금 양상이요. 제가 그 애청자님들도 이미 파악했지만 여론조사에서 지금 갤럽 그다음에 아까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2개 나왔는데 오늘요. 3% 초반 떨어지면 여론이 떨어졌습니다. 급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요거 가만히 이렇게 비화하고 은폐하면요. 이건 우리 국민들이 단연간 수십 년간 권력행비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어가지고 또 부동산 아주 예민한 이슈에서 진짜 이건 정권이 폭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간곡히 경고드리는 거, 호소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다 망합니다. 뭐 총선 가기 전에도 국민적 어마어마한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은 자백할 거 자백하고 털 거 털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고칠 거 고쳐가야 돼. 근데 지금 완전히 골로 가는 분위기네요. 거의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그래서 무슨 김정숙 게이트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최소한의 균형감 상식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윤석열 김건희 권력이 무서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총선 때 공천받으면 그 길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국민들 사이에서 탄식과 냉소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 안에 사실은 그 수십 년간의 경험을 쌓아놓고 있는 정말 직업 관료들,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민심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정말 상식 이하인지 아닌지 분명히 판단할 건데 대통령이든 영부인한테 그냥 말씀 좀 하십시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망합니다. 이걸 그냥 밀어붙인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그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책임 다지고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다 그냥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나오면 끝입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데요? 국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죠.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없어지죠. 정쟁은 더 심화되죠. 이거를 진짜 대통령이 잘 못 알아듣고 김건희 여사가 상황 판단 못한다고 그게 눈치 보고 있을 때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직을 던지더라도 정말로 대통령한테 고언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김건희 여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실 용기를 지금 가져야 될 때가 지금 오고 있다. 임박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은 왜 말을 하지 않을까 궁금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여론조사 아까 뉴스토마토에서 국민의 60.9%가 김건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의심하고 있다 하는 여론조사 전해드렸는데요. 갤럽 조사 오늘 나왔습니다. 6%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보다. 이건 주간 낙폭 기준으로는 최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8%까지 지난주에 올랐는데 32%. 지금 보면 4월 달에 27%까지 떨어지고 30% 떨어진 뒤로 최대로 떨어진 겁니다. 부정평가 57%입니다. 왜 이렇게 6%포인트나 떨어졌습니까? 그 이유를 물론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1위는 바로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꼽았습니다. 부정평가 이유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글쎄 대통령이 늘 사실 만기칠람의 메시지를 내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뭐 그 대통령 가족과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시기로든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뭐 일부 순방이 또 겹쳤다는 이유로 이제 아마 현안에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순방 핑계는 나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보면 순방하는 동안에는 국내 일 잘 안 하고 그렇죠. 외교에 집중하니까요. 그런데 KBS 이사 해임 결의안 전자결제 해주죠. 분리징수 전자결제 해주죠. 그러면서 그거보다 더 국민적 관심사가 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지 않는데 해외 순방 중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유를 들겠죠. 굳이 든다면. 근데 이제 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갤럽 조사가 말이죠. 갤럽 조사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인데 이제 보면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독단적 일방적 평가가 있는데 소수응답에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1%포인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갤럽이 이거 문제냐고 묻지 않았는데 응답자가 답변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은 새로운 어떤 이슈 아젠다 세팅이 돼버렸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 분야가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떤 납득이 되거나 어떤 설득력 있는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부정 이슈에 대한 이제 하나의 그 말하자면 사례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조사상에 이제 문제가 돼버렸다. 이 점을 조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갈산 아지매님이요. 국토부 김건희 거대 의혹 밝히시느라 최선 다하시고 애쓰시는데 찬물 끼얹는 말 죄송합니다. 국민들 혈압 오르는 일만 골라 하는 그 부부 지금 매우 즐기고 있을걸요. 아마 전혀 미안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을 겁니다. 김건희 명품 쇼핑 사진 보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글 보내주셨고요. 박성진님, 김건희는 명품 쇼핑 중 경호원 16명 데리고 오늘 이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안희걸 소장 혹시 뭐 이런 게 떴나요? 예, 지금 뭐 항상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일부러 안 했던 건 이제 우리가 해외 순방 중에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국익을 위해서 SC라고 그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 이야기는 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이 엄청난 난리가 나서 지금 국민의힘하고 정권의 지지율이 지금 20%로 가게 생겼거든요. 이 분위기면.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KBS 관련해서 거기서 전자결제 다 해요. 그 사실 뭐 시급한 일도 아닌데. 근데 지금 오늘 새벽부터 SNS에 뚝이 달고 있는 사진이 김건희 여사가 여러 지금 명품 매장을 이제 돌아다녔다는 의혹입니다. 경호원 대동하고요. 사진으로는 지금 확인이 됐어요. 사진은 조작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게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서 그 외국의 뭐 전통시장 같은 경우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 영부인들끼리. 그렇죠. 예.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조금 이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단독 쇼핑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명품 쇼핑했다고 그러면 외환관리법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상황 확인해야 될 겁니다만 대통령실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고 저 정도 돌아다녔으면 저 정도 뭐 이렇게 활보를 하셨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놨을 거예요. 실제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중에 그 명품샵이 보였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물건을 샀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논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중차대한 사안이 국내에서 정말 핵폭탄급으로 터졌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태연하게 나가서 저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국토부의 일이다 하는 것 자체를 도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알고도 저렇게 하는 것인지 정말 상황 파악을 못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돌아오고 나면 아마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국민적 뭐 이렇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죠. 저는 저 장면 보면서 왜 사실은 국민들이 분노를 한다고 보냐면요. 지금 수해가 와서 국내에서는 지금 다 도로가 잠기고 사람들이 비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는 나갈 때 에코백이라고 해서 종이백 같은 걸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나갔던 분이
저기 가서 물건을 샀냐 안 샀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런 데를 기웃기웃거렸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침묵하는 거, 저는 침묵 자체도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늘 국무회의 앞에서 도어 스태핑을 대신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측근에 의하면 1시간 말할 때 59분을 본인이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말씀이 많으신 분인데 여기에 침묵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아하고요. 저는 양평땅 논란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임기 말 현상이 좀 직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서관들 인사하고 차관 인사하고 하는데 다 그냥 관료들이 다 가거든요. 이 관료들이 다 정부를 장악하는 것은 어느 정부나 임기말 현상으로 우리가 불렀던 것이고 4년차 내지는 5년차 가서 나오는 현상인데 이게 벌써 지금 2년차 때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임기말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양평 논란을 통해서 마치 과거에 YS 대통령이 머리를 백발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아들 차남 그 현철 씨 사건 관련해가지고 사과를 했었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거를 여기서 지금 수습을 하지 않으면요. 조만간에 한 3달 안에는 정말 대국민 사과를 하는 그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좀 조심스럽게 그런 예측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리투아니아 지역 언론에 나왔네요. 예. 살펴보니까. 그래서 수행을 16명 대동하고 5개의 명품 매장을 들린 거로 지금 이제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요거 아마 팩트 체크가 될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또 청년들과 국민들이 좀 더 이 사건을 주목한 건 이제 고속도로 게이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실업급여에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그 국민의힘이 그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거기 나온 분이 패널 중에 한 분이 그 청년들이 특히 여성 청년들이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놀러 다니고 샤넬 명품 사고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실 그런 경우가 뭐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이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아놨던 돈으로 그렇게 하는지. 근데 그 예를 들면서 실업급여를 하한을 더 낮춰야 된다. 아예 심지어 하한을 폐지해야 된다. 난리 피웠는데 정작 해외 명품샵에 저렇게 돌아다니는 분은 영부인이니 당연히 청년들이나 서민들 국민들이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팩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양평 땅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서 양평 땅으로 간 게 문제고요. 저것도 명품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명품 한두 개 있거든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왜 에코백 들고 다니면서 나갈 때는 국민들한테 그런 소탈함을 보여주면서 밖에서는 이제 저런 행동을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좀 분노하는 지점이죠. 팩트가 확인이 돼야 될 문제니까 그 내용은 또 우리 오늘 토론 주제와도 벗어나니까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동시 접속 17,500명 넘어서서요. 오늘 2만 명 돌파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시 접속자 16,474분이십니다. 와. 예, 오늘 2만 명 돌파하면 제가 서프라이즈로 뭔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주변에 많이 좀 연락해 주십시오.